네트워킹데이 온라인 생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 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센터의 이로운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속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창업마을 드림촌 홍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사의 세상을 넘보는 컴퓨터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빅데이터 미래 성장의 원동력은 역발상이다. 카카오사의 기법 수사 이들의 목적은 영역을 딛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구개발 창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어떤 인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결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21세기 최고의 CEO 스티브 잡스, 그의 혁신적인 개발은 애플의 탄생은 나이든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높고 낡은 작은 창고에서 피어난 혁신적인 사과를 21세기 기술 혁신의 시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인천 이초를 공동구에 위치한 창업마을 드림촌. 창업지원 시설과 주민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창업 기부시설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메카로 성장한 고품격 한국판 시리콘밸리 창업마을 드림촌을 살펴볼까요?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업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열린 회의 공간, 카페테리아, 강연 등 교육 공간으로 쓰인 북한 토론스홀, 투자및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정보 자료 공간,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예비 창업자의 작업 공간, 1인 창조 공간 등 입주자를 위한 주거 및 주식 공간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가 창업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창업이라는 스타트업, 또 벤처는 이제 어떤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림촌을 만들어가는 이 목표는 어떻게 보면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초기의 꿈을 시도하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하고 그러면서 동료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업마을 드림촌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이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동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변 부동산의 호재가 되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국내 청년 창업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인과 같은 유명 기업가로 성장할 창업 인재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외에서 자주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개방하여 창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창업마을 드림촌이 신구 도심을 연결하는 창업 허브 시설로서 국내 대표 성공 모델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업 지원 시설과 주민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 창업마을 드림촌.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마을 드림촌의 미래, 현실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기대학교 신윤창 교수님의 중국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신윤창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다 계속 기업에만 월급쟁이로 근무를 했었어요. 첫 직장은 LG전자, 당시 이제 금성사라는 데서 1988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했고요. 화장품 회사로 가가지고 쭉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일을 하다가 뭐 주얼리도 하고 또 전자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LG생명과학이라는 의약품 회사에서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세라젬에 옮기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런 경험을 갖고 이제 3권의 책을 저술을 했고요. 오늘은 이 우당탕탕 중국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이 세라젬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중국 칭다오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중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제가 2017년 5월까지 있었고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세라젬 화장품의 한국법인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그만두고 뜻한 바가 있어서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2년간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아직 논문을 못 써서 학위는 따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에 이제 종무당건강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여기서 화장품 사업본부장을 하면서 법인을 만들고 9개월 정도 중국에 있다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10월달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라젬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종의 방판 조직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법적으로 방판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매장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 건 이제 중국이 워낙 넓은 똥덩어리니까 각 성마다 총 대리상이 있고 그 밑에 시대리상 또 시 밑에 현대리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이런 영업 조직을 제가 이제 그만둘 때까지는 한 1000명 정도의 그런 영업 조직으로 키웠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행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엄청난 환대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가서 인사말 정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놀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놀아주고 그런 게 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놀기만 한 건 아니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아마 제가 중국에서 강의한 게 한 500회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 대리상들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서 그 책도 한 권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은 그냥 출장만 하고 처음에는 돌아왔어요. 근데 아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장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유명한 곳을 한 곳씩 방문합니다. 그래서 길림성에 출장 갔다가 백두산 송이도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마샹이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건데 우리가 마샹이란 말은 결국은 이제 말 위에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말이 가장 빨랐지 않습니까? 그 해석한다면 금방, 곧, 빨리 그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마샹 그래요. 그럼 마샹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 금방 해줄게, 빨리 해줄게 이런 뜻인데 한국은 그러면은 빨리 금방 해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마샹 해놓으면서 안 해요. 그래서 막 재촉하고 그래도 또 마샹 그러죠.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믿지를 않죠. 그래서 중국 쪽과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샹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말이 그대로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허처입니다. 허처. 화차라고 그러죠. 우리도 옛날에는 기차를 화차라고 했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것이 이제 허처입니다. 많게는 막 2박 3일 동안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기차 안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침대칸이 항상 있는데 잉어가 있고 루안워가 있는데 잉어는 위에 있는 사진이죠. 이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벽에다 이렇게 접혔다가 펼쳐졌다. 그러고 굉장히 좁죠. 제가 누워 있어도 잠잘 수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뻥 뚫려 있고 사람들이 확 시끄럽게 오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란워는 그냥 방으로 돼 있어요. 문도 있고 4인실로 돼 있어서 뭐 한두 명이 가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묵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워낙 거대한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실핏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요즘 뉴딜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의 뉴딜 정책 중에서 어떤 디지털 반도체 굴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까오티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사우트에 고철이죠. 고속철도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KTX 같은데 지하철도 있습니다. 대도시만 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심천 이런 일선 도시들에 있고 지하철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버스를 많이 타요. 그런데 이 버스가 간격이 길어요. 한 30분 간격에 오거나 대부분 8시면 버스가 다 끊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버스를 못 타요. 택시 잡아 타지 않습니다. 중국인들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택시를 불러서 탈 수가 있어요. 결제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거로 바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는 모바일로 모든 것이 다 통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지도 위챗페이로 구걸을 하죠. 위챗으로 다 결제가 가능한 그런 세상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일 주의할 점이 이제 차부도어입니다. 차이가 부도어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건 뭐 대충 비슷비슷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차부도어 그래요. 말끝마다 차부도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처음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제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중국의 화장품 용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디자인한 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80%가 불량이 났어요. 왜 80%가 불량이 났냐? 우리한테 제시한 견본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 견본은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양산된 것이 다 불량인 거죠. 거지다. 다시 해달라 그랬더니만 그 업체가 하는 말이 차부도어라는 거죠. 그거나 자기네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이거는 불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나 너희랑 거래 안 하고 제가 성금을 50% 줬거든요. 50%도 못 반납하겠다 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었죠. 초기에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차부도어 때문이었어요. 별 문제 없겠지 해서 넘어간 것이 자기 차부도어 한 거니까 그게 그거 맞지 않냐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중국인들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부도어를 많이 쓰냐 하면은 이 후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부도어 선생전이라는 글을 쓸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차부도어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차부도어 선생은 어릴 때부터 남달라가지고 엄마가 설탕을 사오라고 신부를 시켰어요. 백설탕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얘가 백설탕이 오니까 후설탕을 사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랬죠. 왜 너는 백설탕 사오라는데 왜 후설탕을 사왔냐? 백설탕이나 후설탕이나 차부도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외부를 나가려고 기차를 타러 갔는데 허차죠. 12시에 출발했는데 12시 5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기차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12시나 12시 5분이 차부도인데 기차는 왜 떠나버렸냐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하고 가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 차부도어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앓게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됐어요. 가족들이 이 차부도어 선생이 병을 고치려고 저 동쪽에 있는 왕 선생한테 왕진을 요청하려고 갔어요. 근데 왕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의사인 왕 선생을 데려왔어요. 그때도 이 차부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사나 의사나 차부도인데 그냥 치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동물 치료하듯이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명언이 유명한 거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부도어 하고 죽었답니다. 이 명언이 간복한 모든 중국인들이 역시 차부도어 선생은 대단해 하면서 그 다음부터 차부도어를 다 따라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이 차부도어로 왔다고 하는 이런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을 계몽하려고 그런 거죠. 차부도어 쓰지 말라. 니들이 자꾸 차부도어 할수록 중국의 생활 또는 뭐 어떤 사업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했던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차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경제가 도래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날로그처럼 차부도어 하지는 않아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딱 거의 다 정가가 적어져 있고 물론 내고는 합니다. 이렇게 흥정은 해요. 아 이거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웨이신으로 위챗으로 QR코드 찍고 탁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한테 나 거기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대략 1km 남았어. 그러면 2공리, 키로가 공리입니다. 2공리 차부도어. 이런 식으로 차부도어는 항상 아직 여전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차부도를 그냥 쉽게 넘겼다가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숫자 8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8이라는 걸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발음이 빠입니다. 빠. 근데 중국인들이 그 개업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가서 그렇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이렇게 꽁시 파차이 그럽니다. 꽁시 꽁시 하면서 파차이가 돈을 많이 버세요.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와 탈의 빠가 발음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탈의 의미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팔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중국인 직원들이 결혼식 할 때마다 갔는데 시간이 우리처럼 12시, 1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11시 58분 1시다 하면은 12시 58분 이런 식으로 지금 날짜를 정하는 거죠. 왜요? 결혼식 날짜에 팔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징 올림픽 2008년인데요.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한 거 아십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도 이때 개업식 빵 터뜨리기 시작한 게 이 시간에 맞춰서 한 겁니다. 성공적인 베이징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항상 팔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정책을 살 때도 팔자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300원 하지 않고 288원 이런 식으로 400원이다 하면은 388원. 사실 이제 좀 38이라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여자를 욕할 때 쌈빠 이렇게 욕을 해서 그 38이 쌈빠 발음이랑 비슷해가지고 398원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죠. 중국인들의 어떤 풍속 이런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니까 물론 이제 주 무대가 한국이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살아가기 참 쉽지는 않죠. 하고 이제 동남아, 중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을 염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말을 꼭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입향순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법을 따르라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서 유래된 건데 초나라랑 진나라가 이건 이제 전국 시대에 가장 강했던 2000년 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을 삼배를 입든 가죽을 입든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강한 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 나라의 왕들을 존경을 했죠. 근데 이제 육아의 사람들, 공자를 따르는 육아의 사람들이 그 예를 차리고 옷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법도를 따르는 거고 그 마을에서 꺼리는 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입향순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 비즈니스를 하려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과거 한때 한류가 잘 나갔을 때 사드 이전에는 한국의 화장품이면 무조건 잘 팔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돼요. 브랜드가 없으면 안 되고 중국 고객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그만큼 중국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는 중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정무당 관광을 그만두면서 10월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중국에다 회사 하나를 저도 차렸고 이제 주도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7세입니다. 근데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아마 떼돈 벌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중국법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품을 소싱도 하고 제가 직접 개발해서 앞으로 중국으로 팔려고 하는데 저의 철저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입향순속이에요. 중국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소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국 제품이니까 잘 되겠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또 중국이 제 가장 또 어려운 점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중국에다가 법인을 내게 되긴다면은 굉장히 세금이 세요. 우리나라의 부가세 10%죠. 13%입니다. 이게 13%가 된 것도 2년 전이에요. 2년 전만 해도 17%였어요. 엄청나게 센 증치세가 들어오죠. 수출 물량이 증치세가 붙으면 가격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이 있는데 5대 보험이 있어요. 출산보험까지 여성들이. 근데 5대 보험도 보면은 기업이 월급의 33.3%, 개인이 10.5%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그것이 개인보다 3배나 더 많죠.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주택기금도 있어요. 전년도 월평균 금액의 8%, 회사 8%, 개인 8%, 총 16%를 직원들한테 기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6대 보험 같은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얘네들이 노동청에다 직원이 제소를 하면 걸려서 벌금도 크게 냅니다. 이 중국의 노동법이 이 인민들을 위한 굉장히 국민들을 위해서 치우치다 보니까 이 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문제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안 냈으니까 나중에 이거 다 내야 되거든요. 청산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다시는 중국으로 못 들어오죠. 그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을 중국인들한테 주는 게 바로 이런 야반도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가능하면 중국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향 순속해야 돼요. 또 중국에서 재밌는 게 이제 직급제도입니다. 직급제도. 굉장히 짧죠. 우리나라는 뭐 주임까지 있다 그러면 주임 없는 데도 있는데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까지 가려면 12단계입니다. 근데 중국은 7단계만 있으면 돼요. 직원, 주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직원 다음에 경리 다음에 부총감 없는 데도 많아요. 직원, 경리, 부총경리, 총경리, 동사장 굉장히 짧죠. 그러다 보니까 경리를 굉장히 오래 해요. 먼저 동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사장이었습니다. 중국 법인장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영업집주라는데 사업자 등록상에 동사장인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라고 있죠. 근데 중국은 동사회라고 합니다. 이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사에서 최고의 장이 대표이사죠. 대부분 이제 사장 또는 사업자 등록장에 대표이사를 이름을 넣는 거죠. 중국은 동사회가 있으니까 동사의 최고의 장은 동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장이 대표이사인 거죠. 주로 이제 오너들이 많이 하고 회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총경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경리 앞에 경리라는 게 있는데 경리는 회계팀 경리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간관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떼고 빼면은 중국에서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 4개 직책을 전부 다 경리라고 그래요. 경리가 엄청 많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총감이라고 하나 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쫑지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다 격리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격리를 다 모은 것 중에서 그 윗 직책이 부총경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사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임원급, 그다음에 총경리가 이제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급입니다. 동사장 밑에 총경리가 있어서 COO라고나 할까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라는 명칭 만약에 명을 받으시면 아, 이 사람이 중간관리자구나. 부총경리라고 명을 받으시면 아, 이 사람이 임원급이구나. 뭐 부사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까지가 다 부총경리예요. 직급이 굉장히 간소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4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직급을 올림으로써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진급이라는 것을. 근데 중국은 직원에서 격리 안 본다면 격리만 막 10년 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체되는 느낌을 들게 되죠. 그리고 주임이라는 일이 있는데 이게 주임이라는 거는 잘 안 씁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임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국세국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세청 이런 거죠. 국세국 주임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국장입니다. 국장. 주임이야? 아,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임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얘기 잠시 한다면은 주변의 환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3C라고 해서 고객, 경쟁자, 우리 회사, 컴퍼니 하나 더 넣는다면은 그 원하더 원모 C가 채널, 유통 이 4가지를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해서 지피지기 100점 불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백승 이렇게 하는데 100점 백승이란 말은 손자병법에 없는 말입니다. 100점 불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3C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3C라는 것은 경쟁자를 보고 고객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는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객을 안 봐요. 경쟁자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내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 제품이 훌륭하니까. 품질지향적이고 나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근데 잘 안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3C를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화장품에 대한 환경 요인을 놓는데 중국 상황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게 2014년도인데 중국인들이 화장품 브랜드의 선호도는 해외 브랜드가 더 컸었어요. 근데 이거 2019년도 최근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로컬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로컬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죠. 고려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과반수 이상이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와 그 로컬 브랜드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Z세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Z세대들이 굉장한 애국주의로 로컬 브랜드를 사랑하려는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화장품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사드 이후로 이렇게 쭉 떨어졌고 살짝씩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프랑스 제품 수출 시장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2019년도에 우리나라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드 탓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전히 잘하는 기업은 잘하고 못하는 기업은 못합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를 탓해야 되는 거죠. 모든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근데 잘 안 되면 환경 탓을 주로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왜 잘할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두 회사를 많이 비교하는데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비교를 합니다. LG 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이겼죠. 물론 중국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사실은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적인 사고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중국 시장에 적응했냐예요.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기능과 재미난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품, 안전하고 우수한 성분, 그리고 또 한류 열풍, 부담 없는 가격 이랬는데 지금은 중국 제품들이 이래요. 뛰어난 기능과 재미난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력, 게다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우리나라 제품이 놀랄 정도로 중국의 화장품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죽서서 개줬다고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콜마나 코스메스 같은 회사들이 다 중국에서 그 자기들 노하우들을 중국 회사를 위해서 다 전수를 하고 있죠. 근데 현재 한국 화장품은 어떠냐? 2019년도에 트렌드의 편승에 브랜드별 차별화가 부족하고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제품 가격이 폭락하고 K뷰티 이미지를 오히려 한국의 화장품이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사드 탓이 아니에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약 2만 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2만 개라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근데 그중에서 10대 장업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개를 제외한 19,990개 회사가 10%의 시장을 갖고 싸우는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자리 못 잡고 다 중국 동남아로 가고 있죠. 러시아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단 비슷하게 다 만들고 시류에 편성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일단 만들고 팔아보자 하는 식으로 하다가 망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을 좁혀가지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가겠다면 중국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고 중국에도 한번 팔아봐. 안 됩니다. 중국의 법과 소비자와 풍습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남원북철이란 말이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건데 이날에 계량이 난 사람이 이제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한 노인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남쪽으로 초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초나라는 남쪽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초나라는 남쪽인데 왜 북쪽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길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내 말이 튼튼하니까 잘 가겠지. 내 마부가 일을 잘하니까 잘 가겠지.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냥 딱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북쪽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결국 내 말이 튼튼하고 내 마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나는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마부보다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초나라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이 이제 대표로서 할 때 대표이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방향의 설정이죠. 아무리 똑똑한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다 그래도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말짱꽝인 거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방향을 얘기해요. 전략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인천에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을 나와야 되죠. 그럼 나의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인천에서 부산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내가 자가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도달할 것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피드백을 하는 이런 전략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략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님들께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회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년도 2021년도를 한번 전략을 짠다면 지금 현재 2020년 우리 회사 현황은 어디 위치해 있는가. 21년도 우리의 목표, 우리는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how t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how to가 사업 계획을 짜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계속 피드백하면서 사업 계획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애경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마케팅 팀장 시절에 있었는데 애경은 유니레버라는 회사와 분리하면서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의 마케팅 시스템을 그 당시 이제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유니레버는 사업 계획을 여러 번 바꿔요.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종근당건강 갔을 때도 사업 계획 한번 바꾸려니까 못 바꿔요. 한번 바꾼 사업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니레버 쪽은 사업 계획을 많이 바꿉니다. 왜요?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해요. A라고 그래가지고 애니얼 에스티메이트인데 10월 달쯤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짭니다. 10월, 11월쯤에요. 그러면서 L2도 째요. 라스트 에스티메이트. 이거는 올해 라스트 에스티메이트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4분기가 지나요. 내년이 됐어요. 1, 4분기가 지나면 FOF라는 걸 합니다. FUF. First Updated Forecasting이에요. 그 1, 4분기가 지났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2021년이 됐어요. 1, 4분기가 지났으니까 그 후에 환경 변하고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First Updated 된 사업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 10월쯤 되면 내년도 A를 째면서 또 라스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L2, 라스트 에스티메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바꿔나가면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수정을 하거든요. 이 시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초 한번 딱 잡아놓은 내년도 사업 계획, 올 연말에 잡은 내년도 사업 계획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언제든지 수정해야죠.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부산까지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무조건 비행기 타기로 결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개가 겹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하루가 지나면 보통 거치겠지만 특별한 날이었어요. 안개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못 갔어요. 근데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겠습니까? 차를 운전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전략을 바꾸는 거고 그것이 바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대표 이사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겪었던 일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남원 전략을 만들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처음 세라젬 화장품 할 때는 단 한 명이랑 시작을 했어요. 과장 한 명이랑. 거기서 다 현지 채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만둘 때는 약 7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요.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 직원이 한 10명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온 직원까지 해서 12명 딱 한 타스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 직원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70명 아마 이제 더 커졌으면 100명까지도 직원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일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햄입니다. 햄. 근데 우리가 요 한 해만 보면은 많은 상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략이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태산 소천하다 해가지고 태산에 올라가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 호연지기적인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들 유명한 태산이 높대 아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입니다. 근데 가봤지만 안 높아요. 저 올라가 봤습니다. 안 높아요. 근데 왜 태산이 높지 않으면 중국 산동성이 쫙 평야거든요. 거기에 우뚝 솟은 산 하나가 태산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태산에 딱 오르니까 전체가 세상이 쫙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전략이란 거죠. 이런 것이죠. 높은 곳에서 멀리 넓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전략이란 겁니다. 단기적인 매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셔야 돼요. 단기적 매출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벤처 회사라든가. 근데 장기적 이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됩니다. 컨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니까 신제품들이 보여주는데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컨셉이죠. 요즘 컨셉이란 말 많이 쓰죠. 나 컨셉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컨셉이란 이런 것입니다. DNA가 있어야 돼요. 차별적인 게 있어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본질. 근데 달라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란 바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르다고 꼭 달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르면 다 좋은 건 아니죠. 좀 이상하게 달라지면은 실패를 하죠. 여기서 다르다는 본질은 결국은 뭐냐면은 경쟁자 대비해서 차별적 위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은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경쟁자와 항상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그리고 컨셉 이런 게 할 때 하는 말이 이제 경쟁 우위라고 그러죠.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면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 상대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다른 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C에서 고객만 보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도 보는 거예요. 그 경쟁자가 고객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냐 이거죠. 고객의 니즈에 만족하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경쟁적 우위점을 차지해서 다른 점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볼보도 있고 펩시도 있는데 볼보는 안전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볼보 샀어요. 저도 원래 그랜저 샀는데 팔고 중국으로 갔다가 오면서 이제 볼보를 하나 샀는데 볼보 차를 한번 타봤더니만 안전에 대한 장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그랜저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옆에 차가 오면 삐 경계가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볼보는 컨셉을 안전으로 가져간 거고 다른 차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볼보가 가져가는 다른 차들과의 경쟁적 우위점은 바로 안전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젊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과거에 이제 80년대 마이클 잭슨이라는 90년대 브리트니 스피어스, 펩시콜라는 컨셉을 젊음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 세계의 아이돌들을 다 모델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옛날 사진인데 인피니티였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의 아이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펩시콜라는 코카콜라가 경쟁자니까 코카콜라 대비 어떤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젊음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하죠. 코카콜라는 이렇게 오래된 회사니까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리얼 띵 오직 그것뿐 그건 거예요. 펩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펩시 챌린지라고 아시죠? 눈을 이렇게 가리고 길거리에서 먹어보게 한 다음에 맛있는 거 선택하세요 하고 딱 선택했더니만 안대를 떼어보세요 하면 펩시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펩시가. 그렇지만 절대로 코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맛은 펩시가 좋다고 해도 딱 보면은 코카가 더 좋은 거죠. 사는 건 코카를 선택하는 거죠. 코카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에서 함께 따라오는 감성도 같이 가는 거죠. 브랜드의 경험,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그런 게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맛만 보고 산다면 당연히 펩시 사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 게 펩시 뉴 제너레이션에 가지고 펩시 세대라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캠페인이죠. 그래서 결국 굉장히 많이 따라 올라왔죠. 이때 펩시가 모든 타겟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젊은 층만 할 거야 할 때 회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뜩이나 못하는데 중장년층 다 버리고 젊은 층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매출이 더 급감하지 않겠냐. 그런데 더 잘 됐어요. 젊은 층에 타겟을 주고 시장을 좁히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펩시의 마켓쇼는 더 올라가. 물론 이제 코카콜라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펩시 회사, 코카콜라 회사 대 회사 콜라만 팔지 않지 않습니까? 주스도 팔고 물도 팔아요. 매출로 보면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이겼습니다. 근소한 차로. 그것은 콜라 시장에서 펩시가 많이 근소한 차로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컨셉을 잡아서 젊음이란 컨셉으로 바꾸면서 펩시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면서 그 시장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이 사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일단 제품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것뿐이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난 무조건 이것만 할 거야 하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팔려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러게 나는 잘 될 줄 아는데 소비자들이 안 찾네요. 내가 날카롭게 뾰족한 낭중지추 같은 컨셉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을 잡고 컨셉으로 간다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R&D의 관점이죠. 회사, 생산자의 관점으로 본질적으로 난 차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우리 회사는 이런 기술이 있어. 이렇게 만들 거야 해가지고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쟁적 우위성이 있어. 짠 나오면 잘 팔릴 거야 하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케터의 관점.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점을 차지할 거야. 경쟁적 우위점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경쟁자 대비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돼. 이런 차별성이 있기 위해선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야 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보다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제품으로 제품 개발의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는데도 사실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집에서도 부모는 나는 참 이렇게 스마트한 모습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애들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랑 별 차이가 없게 느끼는 거죠. 부모의 관점에서 애들을 막 다그치면 애들이 따릅니까? 안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담배 사례가 있는데 X는 블라인드 테스트 했더니 7점 만점에 3.9치 아우 독해 이런 결과 났어. Y도 그렇고요. 근데 브랜드를 보여주니까 마일드 세븐이었어요. X는요. 갑자기 평점이 4.53으로 올라갑니다. 브랜드가 보여주니까. 역시 부드러워. 마일드 세븐. 똑같은 담배인데. 켄트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켄트는 독한 거라 우리가 소비자 인식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브랜드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BI라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관점, 즉 기업이 가져가는 관점이 기업의 관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BI라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죠. 인풋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소비자한테 설명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죠.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죠.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BI는 또 하나도 BI예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소비자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자신의 개성, 경험, 또 주변의 환경 이걸 통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브랜드 이미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려고 기업은 무수히 노력을 많이 하죠. 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그게 이제 브랜드 전략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고엔 공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언고엔 행고원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을 하면서도 또 말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말 다르고 겉 다르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말고 내가 큰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신제품 개발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의 컨셉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남들과 차별화된 브랜드.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잘 이렇게 짰어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기 나오는데 전략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는 거죠. 내 전략은 이래. 근데 막상 시장에서 부딪히니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행동은 그게 아닌 거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것을 되풀이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행동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 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행동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모든 전략은 다 연말에 항상 하는 사업계획 이벤트로 끝나는 거죠. 아, 나 사업계획 한번 만들어 봤어 하는 거로 끝나고 과거 했던 방식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시 채우고 넘어가야 되지 내가 그 웅덩이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성급하게 했다가는 될 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짐 콜린스가 쓴 책입니다. Good to Great이라고 하죠. 좋은에서 위대한으로 가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랑 같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선택하려면 잘 선택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집에 가셔서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적으려고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내년에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이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 안 좋은 일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면 돼요. 그 안 좋은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항상 하는 말이죠. 불필요한 걸 버리라고.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목록보다 버려야 할 목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사업이 보다 더 큰 좋은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창업 기업의 제품의 피칭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SH 테크놀로지 한상진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IT태워 센터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한테 감사 문제 드리고요. 이런 귀한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가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UV 피치라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코로나죠.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살균 장치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UVC라는 그런 이제 LED를 가지고 만드는데 UVC가 다 같은 LED가 아니고요. UVC LED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은 275 나노메타라는 주파수 파장이 바로 살균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크기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안한 거예요. 휴대하는 거, 스마트폰 같은 거를 아무데나 휴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경우요, 이거는 빨기도 힘들어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런 UVC 피츠 M201이라는 우리 제품인데 이거를 하나나 2개 정도를 누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이게 살균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냉장고, 우리나라 특히 김치 냉장고 붙이게 되면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규격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보통 한 첫 번째 스타트하게 되면 15분 동작했다가 1시간을 꺼지게 돼요. 그 정도로 냉장고에 두게 되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사용을 하고 스위치 한 번 더 누르면은 30분 동작됐다가 1시간을 꺼져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1시간을 동작했다가 1시간이 또 꺼지고 그래서 계속 반복돼 가지고 살균을 하는 장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KC 인증 받았고요. 시험 점수 받아가지고 99% 포도상 규균이라든가 이질에 관련된 그런 균들을 제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런 균들이 살균을 해요. 가장 페이포인트가 275 나노메타라는 그 주파수 파장을 이용해서 살균을 한다는 거가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은 그냥 UVC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UVC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램프 타입이 있어요. 램프 타입 같은 경우 깨질 염려도 있고 환경에 오염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UVC 275 나노메타 가지고 주파수 파장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전염병, 이질, 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쓴 게 아니라 실제 국가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성적을 받아가지고 한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데 우리가 옵션도 이 장치가 주고 또 이렇게 부착시키는 장치 그리고 USB 케이블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걸 링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따끈따끈한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오픈마켓에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이 제품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제품 바로 넘어가는데요. 온열 패드. 예, 아랫목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아랫목 하면 포근한 맛이 있죠. 그래서 아랫목도 우리가 이제 디자인 특허를 냈고 국제 특허도 지금 출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품 구조는 언밸런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그만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적외선을 사용하는 거야. 탄소 피막으로. 그래서 살갗에 닿이는 면적이 적어도 온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외 스포츠에 이제 엉덩이가 좀 차가울 경우가 있어요. 벤치 같은데 사용할 수가 있고 캠핑, 차박 요즘 유행하잖아. 차박에 배나 등어리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등산에 휴대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한 비가 와도요 방수가 돼가지고 오염도 잘 안 되는 그런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외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적외선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살균 효과도 좀 있다고 우선 나와 있습니다. 이 주파수 파장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 온열작용, 공명작용, 중화작용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 직원도 그런데 이 전자파에 무지 예민한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AC를 사용하지 않죠. DC, 5V라는 USB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발열체 같은 거는 따끈한 거는요 침투하는 게 한 1cm 정도가 침투가 돼요. 근데 우리 원적외선은요 발열 패드는 5cm에서 6cm 이상 몸으로 침투가 돼요. 그러니까 결안을 익을 때 겉에가 안 익고 속이 익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토 판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원적외선 탄소 면상 발열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진짜 제품입니다. 한 350에서 220 정도 이게 A4 사이즈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이즈라도 온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적외선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비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온열 패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당연히 이것도 KC 인증 받았고요. 시험 성적서가 나와 있고 출원도 했고요. 해외 출원까지 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픈마켓에 올라온 사이트를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에다 진짜 타지 않아요. 왜 안 타죠? 탄소거든요. 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KJNC 이경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KJNC에서 박샤대리입니다. 저는 현재 KJNC의 해외 영업 및 목재 모역 담당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 좀 알지만 발음이 이상하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우리 회사 대해서 소개하면 KJNC는 2017년도에 성립됐고요. 그 목재를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Q-클립 모듈과 우드블럭 모듈 제품으로 시작했고요. 경영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제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주로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퀵클립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 보통 뭐 바닥재 아니면 플로링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이런 나사, 피스, 그 다음에 이런 클립 시스템들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나사로 하나씩 목재 끼우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임금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나사 헤드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했던 제품은 퀵클립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여기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이 깨끗한 보여 이유는 바로 이 클립은 우리가 앞부분에 꽂아놓지 않고 옆부분에다가 꽂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요. 클립은 A타입하고 B타입 두 가지 있고요. A타입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제품이고 B타입은 헤드 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우드블럭이라는 제품이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 실내 안에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른 제품들이 레벨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 조절 다리가 50mm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천연 목재예요. 보통 합성 목재 같은 거 많이 쓰지만 우리는 그냥 천연 목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는 나사 없이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디자인 울타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CRC 람발, 코코넛 파우더하고 그 레이진 트리를 섞어서 만드는 목재예요. 이 제품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거 만들 때 이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실란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조팍재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미인골드의 이명원 대표님.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처음 느끼는 순금의 감동. 커피, 와인, 주류에 띄어서 마시는 이니셜 금박, 24K 순금박 마심 티골드 제품을 개발한 주식회사 미인골드의 이상원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에 이렇게 작은 조각이지만 24K 순금박입니다. 이 순금박을 차에 띄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문양을 커피나 차에 와인 등에 띄어서 마시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2년 남짓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여기 ITP에 이제 입주해 있죠. 비교적 사회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구사했던 중장년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을 했어요. 전자기계, 정보통신, 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올해면 이제 한 11년째 겸업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재작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회사 이름은 미인골드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고 영어로 하면 내가 금 속에 들어간다. 나와 금이 동일시한다. 또 제품 브랜드는 마심 티골드예요. 제품의 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드 형태의 디자인되어 있고 그 디자인은 다양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금박 자체도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량이지만은 1대1로 주문이 가능하고 모든 공정을 저희가 자체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세트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켓이 2개 들어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금박과 그래픽 자체를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베이 결과 젊은 직장 여성들이 한 70% 이상이 저희 제품에 대해서 호감과 어떤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고, 금은 이제 그 순도와 무게를 가지고 이제 값어치를 따지죠. 본질적인 것은. 저희는 이제 24K니까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95% 이상이 돼야지 식품 허가가 나요. 97%, 99.8% 순도는 이렇고요. 근데 무게가 얇아요. 얇아서 무게에 대한 값어치는 없지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선풍기만 틀어놔도 이 그 금박이 날아다닐 정도로 핀셋을 이렇게 갖다 대도 묻어날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취급하는 과정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상용화하는 데까지도 뭐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금이 어떤 그 식품으로서 안전성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담보를 할 것인가, 천연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천연 첨가물이면서 보통 어떤 첨가물들은 본 주 재료에 대비해서 첨가물을 예를 들어서 1kg 대비 0.02g만 쓰세요라고 하는 규정이 다 있거든요. 거의 모든 첨가물이 다 용도와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순금만큼은 식품 첨가물에서는 금박이라고 정의가 돼요. 골드 리프로 정의가 되는데 95% 이상이고 용도와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말은 금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식품 첨가물은 유일하게 금박밖에 없어요. 그 다양하게 그 사용했던 경험들 후기를 올리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뭐 간혹 어쩌다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들이 구매하는 본인들도 즐겁지만은 이벤트라든가 이럴 때도 매우 특별하고 인상에 남는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희도 그런 거에서 이제 큰 어떤 동력을 얻게 되고요. 이런 결과들을 모아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좀 어렵긴 하지만 서울국제발명전이 열렸어요. 심사를 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장이었었는데 작지만 은상을 받았어요. 상당히 이제 고무대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죠. 역시 이 제품은 전 세계에 최초로 개발된 거고요. 유사한 제품이 그나마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일본의 제품은 저희처럼 다양한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뜨거운 커피, 차가운 음료, 고알코올 뭐 이런 거에 다 적응이 안 돼요. 소량 주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빨리 반응을 못하죠. 저희는 원한다면은 단 한 개를 하루에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10,000개, 100,000 개, 1,000,000 개도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이니셜이라든가 기업의 로고라든가 원하면 하루 안에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이런 비싼 제품을 먹는 것 이 자체가 호사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물론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하겠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구도 어저께까지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안에는 단순히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문화가 들어있어요. 저희는 세계 1등을 할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디자인도 앱을 통해서 인공지능 디자인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 이게 월드와이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주식회사 아로마틱랩 대표 임중섭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에 창업 시작했을 때 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창업 공간이 있는데요. 숙직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이제 그때 창업의 꿈을 좀 키웠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면서 만든 간단한 소개 영상,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 광고용으로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그거를 먼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스멜탄 탈취제라는 그 악취와 유해 성분을 제거해주는 흡착 탈취제로 크라우드 펀딩 5회 앵콜을 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 기술을 활용한 탈취제 디퓨저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스멜탄 탈취제를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로 마케팅이나 소구점을 찾아가면서 로켓 배송에선 지금 한 달에 한 3,50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리빙픽에서 이제 명예의 전당 1위를 좀 기록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디퓨저랑 같이 수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를 저희가 왜 관리해야 될까요?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악취는 실제 뭐 두통 아니면 복통 아니면 뭐 메스꺼움 뭐 이런 등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WHO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3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숨진다고 합니다. 이 대기 오염은 주로 주방에 그런 요리를 할 때 발생되는 매연 등의 유해 물질인데요. 이런 냄새에서 유발되는 악취들은 실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단순히 향으로 덮지 말고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냥 보시기에는 디퓨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모든 저희가 사용하는 디퓨저들이 에탄올이나 아니면 디프로필린 글리콜 메틸 에텔이라는 발향 보조제와 향료 주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에탄올을 주요 베이스로 사용하고요. 핵심 차별 원료로 이 식물성 시드 오일륨, 캐스터 오일을 활용하여서 탈취 기능이 첨가되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탈취층과 향기층을 색상으로 구분하여서 색상층인 향기층이 모두 소진되어도 남아있는 액체가 탈취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들이 인식하게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탈취제 따로, 디퓨저 따로의 제품이 아닌 탈취제와 디퓨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쿠팡, 그리고 저희 자사몰,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소셜이나 스마트 스토어 입점몰에서 주로 판매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고, 해외에서는 킥스타터와 아마존을 한국무역협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품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멜탄이라는 이름의 제품 라인은 피마자유 유도체를 만들어서 탈취 효과를 냈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걸 쓰는 제품군들은 탈취 효과가 그리고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업지원센터장 한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업체도 오셨고 VCAC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천시에서 투자 창업가에서 류재문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한번. 네. 인천시에서 저희 투자 창업가의 류재문 과장님이시고요. 인천에 투자하고 창업을 다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VCAC 두 분 오셨는데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사 좀 해주시죠. 여기 VC는 TV 인베스트먼트 임흉규 대표님이시고요. AC의 SID 파트너스의 변정우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존재감 있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인베스트먼트 저희는 설립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300억 규모의 초기 창업 초기 기업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인천 TP에서도 인천시 쪽에서 이렇게 출자를 해주셔서 또 저희가 370억 정도 규모로 또 창업 초기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적극적으로 인천 기업, 인천 소재 기업이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더라도 옮길 계획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SID 파트너스의 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SID 파트너스는 초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의 성장, 육성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인천에 본사가 있고요.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는 2017년도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B2C, B2B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소비 제품, 그리고 B2B 형태로 제품이 납품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봤는데요. 3년 전후로 해서 시장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대한 피보팅, 성장, 투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기업들에게 작지만 파트너로서 협력이 될 수 있는 많은 좀 프로그램과 지원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T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님과 같이 좀 많이 찾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도 달려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셨는데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달려온다고. 저 인천시에서는 펀드를 5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사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본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시도 인천에 몇 개 있는데 언제든지 불리면 달려오시면 되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괴롭혀 드리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신 기업도 있으니까 같이 인사하시고 네. 예. 항상 이 펀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시면 언제든지 투자를 하고 인천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2회 오지랖마당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